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6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유유시스터즈 유설희 기자, 유경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윤석열의 1심 내란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이 그림자에 갇힌 곳이 있는데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을 상대로 징계 러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경성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고성국 TV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정리했고 이제 배현진도 정리했다. 이제 이 말인즉슨 이제 정말 그 윤석열을 다시 이제 바라보고자 하는 이 움직임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리했다 이렇게 좀 들렸는데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절윤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좀 발언이 뭐 한동훈 지지세를 좀 본인에게 끌어오려는 계산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서울시민 대상으로 하려면 중도라는 그 확장성도 아무래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 자기 말고 현재까지 뾰족한 서울시장 후보로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징계한 순서를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고 사실상 출당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런 거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센 징계를 내렸는데 의외로 배현진 의원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징계를 내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개인의 SNS 활동을 문제 삼기는 했는데 무엇보다도 기저에는 그런 친한계에 대한 징계 러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아는 배현진 의원은 이런 식의 이런 본인을 향한 징계에 대해서 그냥 쉬 지나갈 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알기도 하고 좀 친하기도 한데 캐릭터상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무조건 싸울 겁니다. 방법은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좀 파이터 재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지 않을까. 그러면 파이터 기질이 있다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부는 장동혁 지도부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도 본인을 향한 징계 조치에 대한 응당, 예를 들면 반대 급부로서 강력한 공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저는 뭐 지금 딱히 지금 떠오르는 수단이나 지금 방법은 제가 떠오르진 않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네. 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배현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 공천 전체를 뭔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그것 자체가 허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한판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가운데 서울시당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에 있는 오세훈 시장이 아까 유경선 기자 얘기해준 대로 뭔가 이제 그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서는 모양새, 속내는 좀 어떤 걸까요? 일단은 그 배현진 의원의 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 서울시의 그 공천을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그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될 때 오세훈 시장이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도와준 이유가 뭐냐? 그 공천권을 사실상 좀 같이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좀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현진 의원을 흔든다는 거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 대한 공천권을 흔드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이제 1차적인 좀 반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해석은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좀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정원호 성동구청장한테 이제 10% 이상 뒤지거나 이제 아주 팽팽하게 접전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현직 시장인데도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이 잘 못해서, 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장동영 지도부한테 좀 맹공을 펼치는 면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오 시장 행보를 보면 조금 오락가락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지난 1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이제 직접 격려차 이제 장동혁 대표 찾아가가지고 보수의 힘을 모아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 시장이 이제 정부의 폭주를 멈추려면 보수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보수가 더 커지도록 이제 마음을 모아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장 대표가 늘 이제 위기 때마다 강조해오던 이제 보수는 분열되면 안 되고 똘똘 뭉쳐야 된다. 이제 이거랑 사실상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 어게인 같은 이제 집토끼 세력들도 잘 챙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랑 다름없는 건데, 이렇게 말했다가 또
지금은 이제 장동혁 대표는 또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좀 오락가락한다. 저는 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설희 기자는 오락가락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는 네. 오세훈 현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뭐 오세훈 시장이 나 공식적으로 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당연히 출마는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희한한 상황인 거는 당에서 현 시점에 가장 당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데 정작 당대표가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뉴페이스랑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좀 이게 한동훈 전 대표처럼 오세훈 시장은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장동혁으로 이게 뭐 상징되는 약간 뭐 그런 구태 약간 뭐 수구 이런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면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싸우면서 약간 정치적 주목도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갖지 못했던 중도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유경선 기자의 생각은 예. 결론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사실 당에서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냥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경원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서울시장을 뭐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뭐 당권파들이 좀 말리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래도 여론조사 이기는 당사가 없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좀 당에서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신중한 관측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진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면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얘기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차기 전대 출마 가능성도 계속 정치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거론이 되고 있고 일단 본인의 입장을 조금 전해드리면 이제 신년 기자 간담회 때 이 질문이 나오니까 딱 잘라 말하긴 했어요. 이제 시장을 하면서 당권까지 동시에 챙길 수가 있냐,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뭐 이쯤 되면 당연히 당권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이걸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캐치를 하고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더라고요. 구청장에게도 발리는 서울시장이 지금 당권 다툼에 나설 때냐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차기 당권이나 대권을 노릴 만한 인물이 사실 손에 꼽잖아요. 뭐 기껏해야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정도인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좀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 비토가 좀 있고 그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당권할 만한 사람 나밖에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의 아우성 같은 경우에도 마치 네. 아직 당을 떠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네. 다시 돌아와서 나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국민의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준거점으로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탈윤 어게인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 지도부의 결정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좀 1심 선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내란 숙의 1심 선고를 모멘텀으로 해서 좀 출구를 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메시지를 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 당에서도 실제로 뭐 기자들한테 중도 외연 확장 메시지 낼 거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 시점은 이제 뭐 이제 1심 선고 났으니까 그 이후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김민수 최고라든가 굉장히 이제 강경한 발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석에서는 절연하고 미래로 간다라는 취지의 말을 좀 많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뭐 장동혁 대표가 이 절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또 전환길 측이나 종주먹을 대니까 이 문제를 자꾸 의제로 올리는 거는 뭐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다. 뭐 근데 뭐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고, 네, 1월에 계엄 사과는 이미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과 절연할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 확실하게 답을 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김민수 최고위원도 어쨌든 부정선거론이나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기는 했고요. 근데 사실 뭐 서부지법 출동했던 뭐 윤상현 의원 모습도 다들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중진들 새벽같이 관저 앞에 다 뛰어갔던 게 아직
사람들 기억에 선한데 그게 뭐 과연 진정성이 있게 보일까라는 거는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오늘부터 뭐 절윤이야라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제로 음. 먹힐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3.1절에 새 당명을 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뭐 새 당명 발표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네. 같기는 한데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 3.1절이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는 날이었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에게서는 3.1절이란 당명의 변화라는 것이 윤석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절윤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관측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윤어게인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하면서 역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징계를 좀 누가 주도했는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고성국 씨에게 징계를 내린 거는 이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거든요. 뭐 고시 입장에서는 뭐 절차가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서 나 소명서도 못 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고성국 씨의 징계 문제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맞아요. 심의를 네. 받게 되는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결정권을 쥐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고성국 유튜버의 전략을 상당히 잘 수용하는 쪽이잖아요. 그럼 아마 뭐 장동혁 대표는 징계 처분 취소하거나 징계 수위를 좀 낮춰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도돌이표가 찍혀진다 이런 관측을 해주신 건데 네. 고성국 씨가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유력한 유튜버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얘기만이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바가 없는데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까? 네, 일단 58년 대구 출생이고요. 경기고를 졸업했습니다. 네, 고대에서 정치외교학 전공하고 정치학으로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이 뒤에도 좀 말하겠지만 원래 진보 진영 인사였어요. 진보 성향에서 정치평론 활동을 했고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 좌익 서적을 해외에서 밀반입했다는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서 예, 실제로 복역하기도 했고 남영동 대공분실에도 끌려갔었다고 해요. 90년대, 그러니까 그건 이제 80년대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 진보 진영에서 정치 평론을 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교수와도 되게 절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KBS에서 추적 60분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김현철 인맥으로 진행자가 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와서 그때 이제 하차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90년대에 그리고 이제 조갑재 전 편집장이랑 아주 대립각을 세웠어요. 당시 이제 뭐 수구냐 개혁이냐 이 입장에 서로 이제 각각 서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완전히 바뀌어서 뒤바뀐 조갑재 상황이다. 네, 전 편집장이 윤석열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고성국 씨가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2000년대 이후로도 계속 이제 정치평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진보 진영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프레시안에서 기획위원을 지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진보 성향의 그런 사회 참여지에도 편집장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18대 대선부터 슬슬 친박인 거 아니야? 뭐 왜냐하면 정치평론을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 게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 이후로는 명확하게 친박으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당시에 뭐 고성국 씨 동생이 뭐 정치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해서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새누리당 후보들 제 대상으로 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저렇게 평론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네. 말까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친박으로 이제 전향을 했으나 지금처럼 극우색채였다고 볼 수는 좀 없는데 근데 이제 2017년쯤부터 뭐 이제 종편에서 여러 가지 또 자기 이름 걸고 시사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막말이나 표현 수위가 세다는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 폐지가 됐고 저희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네. 네. 개괄적인 고성국 씨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유경선 기자가 설명을 좀 해줬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갑자기 진보 진영의 인사로 불렸던 고성국 씨가 갑자기 보수라는 진영으로 이게 확 바뀌게 된 전향한 계기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고성국 씨가 뭐 앞서 이제 유경선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제 90년대 초반까지는 운동권 출신의 중도 개혁 성향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2년에 주간 경향에서
고성국의 대선 이야기라고 연재도 했더라고요. 연재도? 네, 저희 회사에서. 네. 근데 2012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이제 보수 우파로 이제 노선을 갑자기 갈아타는데 이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전후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친박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 내내 친정부 측 보수 패널로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돼요. 이거는 뭐 본인이 밝히진 않았고 이제 제 상상력이 좀 이제 보태진 뇌피셜이긴 한데 네. 뭐 그때 뭐 박 대통령한테 좀 개인적인 전화 같은 걸 좀 받은 게 아닐까. 그래서 본인이 좀 열심히 좀 정보 옹호를 하다 보면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좀 이런 현실적인 계산도 선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골수 이제 운동권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좀 강성 친박이 됐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신념보다는 결국은 이제 권력 쫓다가 네. 노선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네, 이제 설명을 좀 의심입니다. 해준 거고 예. 결국은 이제 이쪽 보수 쪽으로 전향한 고성국 씨가 워낙 큰 인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고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도 고성국 씨를 공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뭐 송사도 좀 있는 모양이죠? 네, 이제 그 극우라는 표현을 문제를 삼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를 넘어서 이제 정말 극우 성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극우 표현을 썼다 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지칭이 되는 게 자기한테는 되게 모욕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의 통념상 극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비이성적이고 선동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느냐. 자기를 그렇게 낙인 찍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근데 뭐 그리고 뭐 사실 경향신문 기사에도 같은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정정보도와 1,000만 원 손배를 청구를 했는데 뭐 그래요? 다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음. 근데 사실 이게 학술적으로 어쨌든 극우의 정의에 다 맞아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극우라는 게 뭐 반민주주의에다가 제도를 이제 따르지 않는, 그리고 이제 헌법적인 절차보다 굉장히 정치적 목표를 좀 우선하는데, 이게 사실 내란을 옹호한 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폭력과 비민주적 수단 이거를 굉장히 좀 가벼이 여기는 이런 것도 극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부지법 난입 사태, 폭력 사태를 되게 이제 지켜 세웠잖아요. 사법 역사상 되게 중요한 일대 사건이라고. 이걸 뭐 항쟁이라고까지 나아가서 표현을 한 건데, 이것도 역시 극우의 좀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뭐 부정선거 의혹, 이거 음모론, 뭐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것도 역시 극우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 예. 반대로 저는 고성국 씨가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호칭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저는 그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본인의 표현도 과연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네. 남을 지칭하는지가 너무나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고,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고성국 씨가 과거에 네. 그 뉴스공장의 공장장 네. 김어준 씨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한겨레 TV에서 2009년부터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같이 이제 심지어 그 본인의 이제 고정 코너를 맡아서 출연을 했어요. 당시에 출연했던 사람이 이제 뭐 김어준 씨 얘기하셨고, 뭐 김보협 전 또 고성국 김용민 PD 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야, 화려하네요 지금. 예, 네. 여기에서 이제 고성국이 고성국 박사의 고성방가라는 코너를 맡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게스트로 출연을 하다가 뭐 정치 평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당시에 이제 김어준 씨의 눈에는 굉장히 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나랑 의견이 비록 갈릴지언정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합리적 근거를 갖춰서 말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로 이제 좀 그때 이제 코너를 맡게 된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거는 당시에 좀 방송적 재미로 활용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 덕분에 낙곰수 초기에도 고성국 씨가 출연을 했고, 네. 이제 그러다가 계속 이제 그 언급되는 2012년 그 시점, 박근혜 지지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김어준 씨가 어쨌든 통찰력이 되게 좋다 하면서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해요. 2011년에 프레시안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나 주최한 게 있는데, 그때 톱이 고성국 김어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선거 이제 소개 멘트가 선거 때마다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촌철살인의 말빨로 유명한 김어준.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김어준 씨가 아무나 자기랑 같이 이렇게 급 맞춰서 곁에 안 하지는 둡니다.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 사람 평론이 일리가 있고 저 사람의 그런 뭐 시사 평론이 되게 들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취급을 해줬던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김어준 씨가
고성국 박사는 뭐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그냥 누가 이길지를 확실하게 말해서 좋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 음. 너무나 재밌는 풍이. 저는 그 방송을 본 적은 없는데 음. 지금 진보 유튜브계의 거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네. 김어준 공장장인 거고 네. 보수 유튜브계의 거두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성국 박사인 건데 이 그러니까요. 두 분이 한 방송을 하면서 서로를 뭔가 좀 칭찬하고 이렇게 서로의 네. 전망을 공유했다라는 게 너무나 흥미롭고 2010년대 그런 정체성들이 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유튜브 업계에서 완성형 평론가로서 각자 진영에서 맞습니다. 입지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고성국 그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은 진영으로 여겨지는 전원책 변호사한테도 음. 한번 이렇게 질타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박근혜 편을 심하게 든다. 이런 것 때문인데 그 오죽했으면 이제 고박사라고 자기가 이제 그 방송에서 많이 이제 애명성을 썼는데 그 고박사가 고성국은 박근혜를 사랑해 줄임말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야 그래서 웃기다 이거. 너무 편을 많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박근혜 편을 드나. 그래서 하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누가 이렇게 쓰신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진영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고성국 씨를 진보 진영 인사로 인식을 했으니까 솔직히 좀 뭐 당위적인 말만 하거나 정신 승리를 하는 게 꼭 그렇게 중요하냐. 당시 박근혜가 객관적으로 어쨌든 강력했고 대선 후보로서 그거를 가감 없이 직시하라고 평론을 했던 것뿐이지. 네. 우리가 이거를 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저렇게 분석을 해주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냐. 고성국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려는 막 글도 있더라고요. 고심 끝에. 근데 이제 어쨌든 되게 당시에 뭐 박근혜 대선 그 승리들 뭐 이렇게 예측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뭐 총선 새누리당이 다 이긴다. 뭐 재보선 서울시장 다 이제 뭐 이긴다고 하면서 약간 너무 박근혜한테 이 사람이 판을 애초에 그렇게 평론과 함께 유리하게 만든 거 아니냐 플레이어처럼 좀 요런 비토 정서도 있었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MBC 백분 토론에 전원책 변호사랑 같이 출연을 해서 전원책 변호사 원래 되게 짜증 많이 내잖아요. 아, 왜 이렇게 박근혜를 옹호를 하냐. 약간 이렇게 방송 중에 대놓고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박근혜 정부에게 되게 불리한 이슈였던 세월호 이슈 나왔을 때 본인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뭐 이제 같이 뭐 방송하는 패널이 세월호 뉴스 준비해 오면 뭐 의도적으로 그거를 자르고 건너뛰고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고박사 고성국은 박근혜를 사랑해. 정말로 지금 들어도 참신한 조어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제는 고윤사가 된 겁니까? 그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고성국 TV는 그래서 네.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고 보수 진영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채널입니까? 일단 구독자가 134만 명 정도 되는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극우 진영의 갓파더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볼 수가 야, 있어요. 가파도다. 갓파더. 그리고 고성국 씨가 스스로 보수 진영의 전략가를 좀 자처하고 있어서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이 채널의 목소리를 당 운영에 좀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고성국 씨가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얼마 안 가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실제로 이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 식이고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 강성우파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략 15% 정도 되는데 고성국 씨가 이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유튜버들과 좀 차별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경기고에 고려대 정치학 석박사, 뭐 대학 강사 경력도 있잖아요. 근데 보수층 특유의 좀 고학력 선호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고성국 씨의 말 한마디가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전략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신뢰하다 못해 네. 그 일국의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고성국 TV를 그렇게 열심히 봤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낭설입니까? 아니면 사실에 가까운 증언입니까? 사실에 가깝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좀 출입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윤석열 씨가 챙겨보던 유튜버가 4명이 있었는데 고성국, 배승희, 민영삼, 이봉규 이렇게 4명이에요. 아, 이봉규까지. 네, 이봉규까지 이렇게 4명인데 그중에 윤석열 씨가 가장 신뢰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고성국 씨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출입할 때 그때 이제 관계자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거의 집권 내내 윤석열 씨가 이제 유튜버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중요한 얘기도 직접
많이 자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계엄 전후에 이제 윤석열 씨랑 고성국 씨가 수차례 이제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이제 수사 결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게 유튜버랑 직통으로 국정을 논하고 이제 유튜버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단독이라면서 이제 슈퍼챗 장사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씨 이 계엄 선포문에 고성국 씨가 평소 하던 주장이 이제 판박이처럼 다 나와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고성국 씨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선관위 전관 시스템 해킹이나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를 해왔는데, 윤석열 씨가 이 계엄 명분 중 하나로 이제 선관위 전사를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딱 집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계엄 이후에 고성국 씨가 방송에서 이제 직접 대통령이 계엄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에 윤석열 씨가 30분짜리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좀 이런 정황을 보면 윤석열 씨가 얼마나 이제 국정 운영에서 고성국 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전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고성국한테 전화해서 이걸 물어봤다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대화보다도 전 주목이 더 가는 게, 과연 고성국이 어떤 사람이길래 윤석열이 이렇게 흠뻑 빠질 수 있었나. 전 윤석열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정치적으로 뛰어나다거나 비전이 뛰어나다거나 뭐 덕성이 높다거나 이런 차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정말 고위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통령실이라는 데서 각 부처를 통할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상의를 유튜버인 고성국 씨랑 했다라는 점에서 고성국 씨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지금 대화를 하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윤석열 씨만 이렇게 고성국 TV의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고 지금 그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심지어 뭐 조중동도 안 본다, 이제 조선일보도 안 읽는다, 이런 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아까 뭐 유철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하면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고성국 TV에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냥 밖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고성국 TV에 이제 출연한 박민영 대변인이 당 대변인으로 중용이 되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고성국 씨가 뭐 조금이라도 그런 선명한 친윤 색채가 좀 없거나 이런 정치인이 출연을 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너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지금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여기에서는 윤석열 무죄 투쟁해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도 좀 전해 들은 말이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조정은 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발탁 전에 고성국 TV 출연했고, 또 지금 이제 저희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지방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 맡은 이정현 전 의원도 고성국 TV에 출연해서 계속 그 내란 옹호를 했거든요. 뭐 대통령 권한이다, 그 계엄 선포가 우리가 윤석열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심지어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당에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이런 거인 것 같다고요. 전환길이랑 고성국은 그래도 다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환길과 네, 고성국은 다르다. 좀 다르다. 그래서 전환길은 그냥 이제 뭐 그냥 구호 외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사람은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장동혁이 이제 혁신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고성국 TV가 살짝 스탠스가 좀 조정이 되는 것 같고, 보면은 이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보조를 계속 맞춰가면서 가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고성국 씨가 1월 5일에 입당하고 나서 그게 이제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보신용 그런 뭐 가입이라고도 이제 보는데, 자기가 뭐 평등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실제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다가 이건 민주당 박선은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2024년도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했던, 피습했던 김진성 씨가 네. 고성국 TV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나왔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측 답변이라고 전한 내용인데,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틀림없어 보인다.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고성국 씨가 실제 그 김진성과 통화한 거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심지어 뭐 방문까지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런 주장이 나왔죠. 나왔죠. 예, 그건 네. 나왔죠.
근데 이제 정작 그 테러 직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가덕도 방문을 했을 때 목에 이제 흉기로 테러를 당한 거잖아요. 2024년 1월 2일이었는데 이틀 뒤에 자기 자신의 방송에서 뭐 엉뚱하게 좀 짚긴 했더라고요. 이 사건의 원인을 이제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이 그 뭐 종북 주사파 세력이 온갖 이제 가짜 뉴스로 뭐 자기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냈을 때부터 말하자면 그 진영의 생존 투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박선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둘이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그런 주장에 식의 이제 따르면. 의혹 제기를 예, 하는 거죠, 그쵸. 지금. 예. 네. 근데 방송에서는 뭐, 이 사람이 그 김 씨인가 보죠? 이러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또 다시 입장을 밝히면서 김 씨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좀 네. 이렇게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도 예. 덧대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박선원 의원을 상대로도 네. 뭐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안 만났고 전화도 한 적 없고 대신에 그 김진성의 아들이 자기 방송 제작진이랑 연락한 적은 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박선원 의원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수사기관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수사기관에 가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어서 이제 이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야, 이정현이라는 이름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네. 정치판에서도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공천 업무를 관장하는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소리 기자? 어떻게 보시면 좀 다소 뜬금없는 뭐 예전 이름이 나왔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뜬금없진 않았던 게 그러니까 윤어게인 코드가 아주 뚜렷한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재욱 대표가 주요 보직에 윤석열 정부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정된 이정현 전 대표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그리고 실제로 장 대표가 올해 초에 당 대표 메시지 실장으로 최진웅 전 국정 메시지 비서관을 맞아요. 데려왔어요. 네. 근데 이분이 용산에서 대통령 이제 메시지를 담당했던 핵심 참모고, 윤석열 씨가 탄핵된 이후에도 정말 끝까지 의리 있게 이제 곁을 지킨 충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선 흐름을 쭉 놓고 보면은 뭐 장 대표 의도가 매우 명확한 것 같아요. 나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실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윤석열과의 거리 두긴 할 수 있지만 네. 인사가 메시지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럼요. 본다면은 정말 이미 국민의힘의 주력 일꾼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겹쳐져 보인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온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정현 위원장은 1958년 전남 곡성 출생이고요. 18대부터 20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 초선을 비례로 했는데 재선이랑 3선은 전남 순천에서 했어요. 이제 호남 지역구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이렇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네, 심지어 그 상태에서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최초 보수정당 대표인 건데요. 그런 이력도 굉장히 이제 이색적인데 친박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친박 중에서도 진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덕분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홍보수석 비서관도 지냈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일을 했어요. 대통령 직속에 지방시대 위원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지냈고, 고성국이랑 되게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고성국 씨랑 친한 사이라고 하고, 처음에 이제 민주정의당 시절에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정의당이던 시절에 당직자로 입사를 했는데, 당직자로서도 호남 출신은 어쨌든 비주류니까 되게 네. 서름이 좀 많았다고 해요. 되게 좀 뭐 어서 이렇게 뭐 근본도 모르는 애가 왔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당연히 그때 초기에 그랬겠죠. 예, 네. 뭐 군에서 아주 그 서름 많은 그 정말 말친처럼 엄청 그렇게 좀 서름을 많이 겪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말씀대로 보수 정당에서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만의 생존 전략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제 당선 비결을 좀 찾아보면은 밑바닥 스킨십의 좀 진정성이 그때 지역 주민들한테 좀 제대로 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때 당시 이제 이정희 후보가 자전거 타고 이제 밀짚 모자 쓴 채로 이제 지역구 누비고 다닌 거는 워낙 이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정희 후보가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하다가 내려온 거였거든요. 아. 근데 보통 국회의원 후보하면 이제 정장에 이제 구두 신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소탈해 보이고 좀 대하기 편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안 탈 때는 1,000원짜리를 잔뜩 바꿔서 이제 시내버스를 계속 타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을회관 가가지고 할머니들하고 화투 치고 고구마 쪄먹고 이렇게 아주 살갑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머니들이 나서서 이번에 이제 이정현 찍어라 이렇게 나서서 선거운동도 해주고 이정현 의원 본인도 이런 거를 이제 당선 비결로 꼽은 적이 있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선거 운동할 때 당 지도부가 아예 못 오게 막았대요. 야, 음. 와봐야 득표 전략에 도움이 안- 도움이 안 네, 된다. 도움이 안 되니까 철저히 혼자만 뛰었는데 이제 선거 벽보나 현수막에서 이제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아예 싹 빼버리고 당마크도 이제 아주 보일락 말락하게 작게 넣고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전략적으로 했네요. 네,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보수 정당의 부정적인 호남 바닥 민심을 감안해서 철저히 이제 인물로만 승부를 보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 좀 먹힌 거고 여기에 이제 순천에 내가 예산 폭탄을 던지겠다. 재밌잖아요, 예산 폭탄.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이제 공약까지 이제 먹혀들면서 대의변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대의변을 만들어서 호남에서도 당선되는 네.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분이 더 놀라운 점은 당대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건데 박근혜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도 하고 정무수석도 했다는 건데 박근혜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법은 좀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 호남 출신 비주류의 서름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악바리처럼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당시 민정당 출입 기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기자들인데 막 그 기자들 심부름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악바리 근성을 좀 보였고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15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면 사실 뭐 하겠어요. 뭐 기사 보고 이제 이럴 테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세 분석 보고서랑 그런 전략 보고서를 이제 97년 대선 때 작성해서 네, 그때 작성을 해서 97년 대선 때 이회창 서청원한테 매일 보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높은 분들 눈에 든 거죠. 그리고 사실 좀 이런 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살짝 좀 짠내 나시는 그런 인상도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네. 엄청 열심히 사니까 슬슬 이제 약간 또 고위직에게도 인정받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04년에 광주 서구로 내려가서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당 대표죠. 그래서 밥을 사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당시에 새누리당의 전략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은 신경을 못 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면 우선순위가 사실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때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해 주십시오라고 완전 열변을 토했대요. 이정현 지금 위원장이. 그때 이제 박근혜 마음속에 들어왔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당 대표 때 당 수석 부대변인으로 발탁이 됐고, 그리고 17대 대선, 당시 이제 박근혜, 이명박이 서로 경선에서 세게 맞붙었었던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 대변인하고 특보를 지냈고요. 후보에서 떨어졌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도 박근혜의 곁을 지켰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지금 이제 후보도 안 됐고 사실 당분간 지금 할 일이 없는데 자꾸 자기 옆에 있으면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 정무부지사직을 하나를 제안을 했는데 아예 안 가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말을 하면은 자 저는 정치 그만두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헌신적인 그쵸. 지킴이. 그러니까 완전 예. 호위무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되고 나서 실제로 대통령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호위무사처럼 보이는 여러 장면들 중에 이게 있죠. 이 세월호 참사가 났잖아요. 그때 이후에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한 달도 넘게 지나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박근혜 모습이 찍혔고 그 뒤로
이정현 위원장이 완전 다급하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X를 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게 네. 기자들에게 질문하지 말아라라는 아.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질문이니까 이제 하지 마라. 이 사진이 야. 굉장히 이제 실제로 멘트는 아니지만 컷 질문 안 받는다 이런 멘션과 함께 사진이 많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때 이제 KBS 당시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정권의 불리한 보도 세월호 관련해서 이거를 조금 뭐 톤을 좀 낮춰라, 뭐 조정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1,000만 원 벌금형 선고받기도 했었잖아요. 그야말로 본인이 모시는 주군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호위무사의 전형적인 면모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의 정치 이력 중에 제가 가장 특이하게 보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실 단식이라는 것은 그 야당 대표들의 전유물인데 집권 여당 대표일 때 단식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 어찌 된 영문입니까? 아, 네. 2016년에 그때 이제 새누리당 대표였을 때인데 그때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를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국회의장의 중리 의무를 위반한 거다 이러면서 정세균이 사퇴하지 않으면 목숨을 던지겠다 이러면서 좀 극단적으로 항의하면서 단식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분 캐릭터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이렇게 매사에 정말 몸을 던지신 스타일이잖아요. 정말 생수랑 소금 말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버텼는데 그래서 그때 이정현 대표 부친뿐만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말렸대요. 근데 멈추지 않아서 결국 이제 탈진해서 7일 만에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정말 제대로 곡기를 끊고 하는 단식은 8일이 최다치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독하게 단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세균 의장의 유감 표명 한마디도 이제 얻어내지 못하고 이제 단식을 네.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론이 별로 안 좋았던 게 특히 이제 본인 지역구인 호남에서 좀 반응이 싸늘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본인은 청와대에 이제 할 말은 하는 이제 당대표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당대표가 청와대 눈치만 본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고 이제 이 단식도 당이랑 상의 없이 본인이 이제 갑자기 돌입을 한 거여서 너무 이제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고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었고 재밌는 부분이 그때가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의혹이 막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의혹에 쏠린 시선을 돌리는 데는 성공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멸사봉공이다. 네, 몸을 던져서 시선을 이제 분산시키는 좀 그런 전략을 한 거 아니냐. 아니 물론 이분도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네. 뭐 뜻이 있었겠지만은 예.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로 정치 기술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 사람인데 뭐 정치인들 흔히 얘기하는 뭐 대의 명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본인을 정치적으로 완성의 신념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족하게 들려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정치사의 아이러니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네. 이분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이름을 날렸던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바로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이분은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분인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니까 자유화혁신이라는 데 대표가 돼가지고 경기 평택에 재보선 출마를 준비 중인 모양이죠. 네, 근데 평택의 연고가 지금 특별히 없어요. 뭐 이사는 갔겠죠, 당연히 예. 지금.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양양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양양자 최고위원, 뭐 유희정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도 고성국 씨랑 친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전 대표에 이어서 네네. 경기고 동기. 예, 경기고에 그 72회 동기동창이라고 하는데 야 무슨 고성국 월드야 여긴 보니까 지금 지금 네, 그래서 그 이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이제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그때 너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성국 씨를 그렇게 많이 찾아갔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랑 그때 당시 이제 대표랑 가까우니까 자기가 선거에서 좀 활로를 찾고자 그러니까 뭐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중에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내 친구 뭐 누구도 있다 했는데 이제 이게 고성국 씨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미 황교안의 그런 생각과 판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으로 고성국 씨가 이미 알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직접 언급까지 하니까 이제 정말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마다 뭐 출판 기념회 열리고 무슨 뭐 당원 보고회 열리고 하면은 그렇게 모시려고 난리를 쳤었대요. 야, 그랬구나.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약간 막후에서 마치 무슨 정말 전략가 내지는 책사처럼 행동한 지는 생각보다 좀 더 기간이 길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예. 그 굉장히 고성국 씨의 손이 여기까지도 뻗쳐 있었다. 아니 근데 그 평택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여권 지지 성향이 높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사실은 혼자 나와도 나홀로 나와도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열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황교안 전 총리 이미 국민의힘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고성국 씨의 배경을 얘기하니까 당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합 집산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유설희 기자가 보는 황교안의 당선 가능성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도 민주당 의원 지역구고 당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를 공천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아, 공천 가능성은 네, 열려 있다. 공천 가능성 열려 있죠. 왜냐하면 아까 유경선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구가 원래 유이동 전 의원이 당선됐던 곳인데 유이동 전 의원이 한동훈 대표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그렇죠. 지냈던 친한계 인사예요. 뭐 당연히 공천 안 주겠죠. 뭐 마땅한 대안 없으면 아마 뭐 황교안 전 대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로 이제 공천 과정이 오히려 더 흥미로운 네. 그런 상황이 좀 아닐까 싶은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정치인으로서의 여정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가장 최근에 윤석열의 계엄을 또 강력하게 지지하고 엄호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 계엄이 이제 2024년 12월 3일에 불법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걸로 지금 이제 내란 동조로 재판도 받고 있는 건데 계엄이 불가피한 조치이고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뭐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종북 세력이 계엄이 필요한 원인이다. 또 부정선거 의혹, 뭐 워낙에 이제 그 부방대 활동도 하고 네. 굉장히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을 좀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 했던 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란을 동조하는 그의 모습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윤 어게인이라는 표어를 들고 선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력 내에서 황교안을 얼마나 지지하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좀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앞서 유경선 기자가 설명했듯이 황교안 전 총리랑 이제 고성국 씨가 경기고 동기잖아요. 이 이제 두 경기고 동기가 정말 손을 잡고 아스팔트 우파를 결집시키고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황 전 총리의 영향력은 이제 고성국 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된대요. 왜냐면 이제 고성국 씨가 이제 좀 그나마 우파 진영의 엘리트 전략가 이런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너무 좀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윤어게인 세력 안에서도 조금 비껴나 있는 그런 인물로 비껴나 봐야 있다. 된다 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 혹시 유설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본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자들 중에 황교안과 직접 만나보거나 혹은 이렇게 접촉해서 들었던 일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만나본 적은 없고 이정현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입할 때 그때 식사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정현 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전 사실 만나보면은 극호감일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사람이 좀 소탈하고 좀 진정성 있다 이런 느낌 주고 매사에 또 막 몸을 던져서 워낙 열심히 하신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런 일화 같은 걸 들으면 되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본인이 홍보수석 시절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나 이제 열심히 살았냐면 이제 아침에 7시 반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마이크 없이 하는 비공식 브리핑을 뒷백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먼저 해줘요. 매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전 11시에 또 기자실을 한 바퀴 싹 돌면서 또 소통하고 이제 오후 5시 반에 또 퇴근길에 또 뒷백을 또 해줬대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홍보수석이 없거든요. 되게 바빠가지고. 근데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기자들을 좀 대하는 태도인데 원래 대통령실 수석들이 이제 기자 직급 좀 가려가지고 반장 전화만 받고 이진 전화는 안 받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반장이든 이진이든 다 똑같은 기자다. 그래서 전화도 다 열심히 받아주고 네. 매체도 안 가리고 이제 뭐 경향 한겨레 전화도 잘 받아줬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
출입했을 때 그때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말 전화를 안 받기로 너무 유명했거든요. 더군다나 경향신문 전화는 더 안 받았겠지.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도냐면은 이제 인사가 나서 대통령실 나가거나 이제 결혼하거나 임신 정도에야 전화 통화 된다. 근데 정말 이 정도여서 이정현 대표 얘기 들으면서 정말 너무 이 정부 대통령실이랑 너무 비교된다. 뭐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황교안 전 총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은 없는데 네. 우리 예전에 회사 선배가 결혼을 했을 때 중앙지검이 아마도 2차장 검사 공안 사건을 통할하는 그런 검사일 때 결혼식 올려가지고 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말로 결혼식장의 맨 앞자리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종을 다 보고 끝날 때까지 있다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통상적으로는 개그로 오면 남의 결혼식에 그렇게 친한 관계가 얼굴 비추고 봉투하고 이제 밥을 먹거나 자리를 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결혼식을 열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삶의 태도가 굉장히 신실한 분은 맞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황교안의 정치 역정이 뭔가 좀 이렇게 꼬여 보이는데 그리고 부정선거 같은데 너무나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말 신념에 의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볍게 드는 추측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정현이나 황교안에 대해서 우리 유경선 기자는 보고 들은 게 좀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 황교안 전 대표를 한 번 식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본인이 대선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사실 특별히 재미있는 얘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임팩트가 없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나 진지하고 아, 목소리부터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정현 위원장 그 뭐 전화 잘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되게 전화를 잘 받고 아, 황교안 전 네, 대표도 네, 전화를 잘 받습니까? 전화 네. 잘 받아주고 뭐 그리고 항상 이 전화를 하면은 막 이렇게 굉장히 점잖아요. 일단은 전화 응대 매너는 네 유기자 막 약간 이러면서 너무 이제 점잖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부정선거론이라는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역시 요즘에도 여전히 기자들한테 굉장히 그런 좋은 매너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야, 이러면서. 근데 이 유니버스가 지금 박근혜에서 두 분 다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 또 고성국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윤석열이란 또 종결 어미로 또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 세 명이 연관되는 유니버스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 과연 어떤 그 세 사람이 공통점을 지녔기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했는지 호흡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세 명을 띄워놓고 보면은 굉장히 닮은 점이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과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은 어떤 장기가 있었을까? 과연 그 세 사람에게 맞춰준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서였을까? 이런 부분을 의문에 남기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 좀 해봐야 되는데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설희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저 계속 한 줄 논평인데 삼행시를 또 준비했는데 누구로 해줘요? 누구로? 저희는 고성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십시오. 네, 고! 네, 고대 박사 출신의 그럴싸한 지식인이 성, 성역 없이 대통령이랑 직통 전화하면서 국. 국정 운영에 보이지 않는 손 노릇을 했다니 충격입니다. 아, 지금 깔끔하지 않나요? 고대 선배라서 살짝 조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 유경선 기자는 오늘 이제 뭘 준비해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아, 예. 사실 저도 고성국으로 삼행시인데 이게 아, 둘이 짜고 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네. 아닙니다. 예. 그럼 고성국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고, 고, 고집스러운 윤어게인. 성, 성, 성난 민심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국. 국민의힘을 망치는 거에서 이제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야, 어쨌든 간에 저는 재차 놀라는 것은 고성국 씨가 가진 영향력이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막대하구나. 오늘 들어보면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여러 이제 대통령들 포함해서 정당 대표들까지 고성국 씨에게 빠지는 마력이란 무엇일까? 실제 우리가 오늘 이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도 저는 그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둘만 있을 때 드러나는 그의 뭐 예를 들면 진지함이라든가 전략 전술이 따로 있는 것인지 꼭 한번 따로 만나보고 싶다. 고성국 씨를 정말 인터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